동네 공장에서 찍어낸 10만 원짜리 가방 하나. 여기에 1억이라는 숫자가 붙자 수백억 자산가들이 인맥을 총동원해 이 가방을 사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심지어 손에 넣고 나서 감격의 눈물까지 흘리죠. 희대의 사기극이라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사라고 협박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먼저 줄을 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연극 무대를 세운 건 과연 누구일까요? 드라마 레이디 두아의 주인공 사라킴. 그녀가 벌인 일은 단순합니다. 허름한 동네 가죽 공장에서 만든 가방에 프랑스 명품 브랜드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원가 10만 원짜리 덩어리가 1억 원이 되는 마법.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 거래에 대한민국 상위 0.1%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 생각해보면 묘한 지점이 있어요. 이 부자들, 바보가 아닙니다. 수백억 자산을 굴리는 사람들이에요. 투자 한번 할 때마다 수십 명의 전문가를 붙이고 계약서 한 줄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이 가방 하나 살 때는 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은 가방의 품질을 산 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가죽이 이탈리아산인지 프랑스 장인이 만들었는지 따위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들이 1억을 지불한 건 오직 하나, 나는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이었어요.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그 희소성, 줄을 서도 못 산다는 그 좌절감, 그리고 마침내 손에 넣었을 때 느끼는 승리감. 사라킴은 가방이 아니라 이 감정의 패키지를 판매한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베블런 효과라고 부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어떤 상품은 오히려 가격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팔려요. 비싸니까 갖고 싶은 거죠. 사라킴은 이 심리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가격을 올릴수록 VIP들의 눈이 더 반짝거렸고 구매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수록 그들의 지갑은 더 쉽게 열렸어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그건 속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분명히 속은 거예요.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이겁니다. 그들은 속고 싶었던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순간 그 달콤한 환상이 깨지니까요. 사라킴은 어떻게 이런 무대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단서가 나옵니다. 백화점 말단 직원 시절 그녀는 매일같이 수모를 당했어요. VIP 고객들에게 무시당하고 상사에게 핀잔을 듣고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을 반복했죠. 그 시절 그녀의 자존감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발동하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바로 과잉보상입니다. 쉽게 말해 내면의 빈 구멍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겉을 최대한 화려하게 치장해서 그 고통을 덮어버리는 거죠. 월급은 200만 원인데 500만 원짜리 옷을 사고 원룸에 살면서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서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다 같은 심리 메커니즘이에요. 사라킴은 이 과잉보상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프랑스 본사 지사장이라는 직함, 파리 사교계 인맥,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 그녀가 만든 이 거대한 허상은 과거에 초라했던 자신을 완벽하게 지워버리기 위한 갑옷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만 이런 갑옷을 입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갑옷을 매일 입고 다녀요. 면접 볼 때 무리해서 산 정장, 소개팅 나갈 때 비엿한 친구차, SNS에 올리려고 일부러 간 고급 레스토랑 정도의 차이일 뿐 본질은 같습니다. 진짜 나를 보여주기가 두려우니까 포장된 나를 내세우는 거죠. 사라킴이 진짜 무서웠던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결핍만 채운 게 아니라 타인의 결핍까지 정확하게 읽어냈거든요. VIP들이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그들의 텅 빈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 딱 맞는 환상을 설계해서 팔았죠. 일종의 심리 해킹이었던 셈이에요. 어쩌면 그녀를 단순한 사기꾼이라고 부르기엔 그녀가 건드린 인간 심리의 깊이가 너무 정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 많은 VIP 중에 단 한 명도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수백억을 굴리는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검증도 없이 1억을 썼다고요? 사실 그들도 처음엔 의심했을 거예요. 인간의 뇌는 원래 낯선 것에 경계심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주변을 둘러봤더니 자기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이 이미 그 가방을 들고 있는 겁니다. 재계 순위 50위 안에 드는 회장님, 연예계 톱스타,
정관계 실세들. 이 사람들이 다 샀는데 내가 뭘 의심해?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증거라고 불러요. 맛집 앞에 줄이 길면 일단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선택한 건 옳을 거라고 뇌가 자동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죠. 특히 그 많은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면 의심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일단 한 명이 사면 그걸 본 다른 사람도 삽니다. 그 사람을 본 또 다른 사람도 사고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현상을 정보 폭포라고 해요. 마치 폭포수가 아래로 쏟아지듯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모두가 그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죠. 이 흐름 안에 들어가면 개인의 판단력은 거의 작동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모임에 갔는데 나만 그 가방이 없어요. 다들 너 아직 못 구했어? 라는 눈빛을 보내옵니다. 이 순간 드는 감정이 뭘까요? 소외감이에요. 인간에게 소외감은 신체적 고통과 같은 뇌 영역을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즉, 그 자리에서 왕따가 되는 고통이 너무 크니까 1억은 그냥 소속 비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보라서 속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적 동물로서 너무나 정상적으로 반응한 거죠. 무리에서 튕겨나가지 않기 위해 지갑을 연 겁니다. 혹시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이건 드라마잖아. 현실에서 이런 일이 진짜 있겠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2019년 뉴욕 사교계를 발칵 뒤집은 애나 소로킨 사건을 아시나요? 독일 출신의 이 20대 여성은 자신을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억 원 자산을 가진 상속녀라고 소개했어요.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네로라 하는 은행가들, 호텔 경영자들, 예술계 거물들이 줄줄이 속아 넘어갔죠. 그녀가 쓴 수법은요, 사라킴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어요.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유명 인사들과의 친분,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더 흥미로운 건 피해자들의 반응이에요. 체포 이후 인터뷰에서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진짜 상속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봤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죠. 익숙한 말 아닌가요? 사실 사라킴이 만든 가짜 명품 부두아의 전략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잘 나가는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쓰는 마케팅 공식을 그대로 따라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일부러 물량을 적게 풀고 구매 자격을 까다롭게 만들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우월감을 선물하는 방식. 진짜 브랜드들은 이걸 희소 마케팅이라고 부르며 매년 수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 게임의 룰을 만든 건 누구일까요? 우리 사회를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봅시다. 처음 만난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 아니요. 대부분 가장 먼저 훑어보는 건 입고 있는 옷의 로고, 손목에 찬 시계, 들고 있는 가방이에요. 타고 온 차까지 슬쩍 확인하죠.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어떤 꿈을 가진 사람인지는 관심 바뀝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등급을 매겨놓고 시작해요. 이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 바쁘고 복잡하니까요. 매일 수십, 수백 명을 스쳐 지나가는데 일일이 내면을 파악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뇌는 지름길을 선택해요.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상대를 빠르게 분류해버리는 거죠.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휴리스틱, 쉽게 말해 어림짐작이라고 불러요. 문제는 이 어림짐작이 사회 전체의 평가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점이에요. 명품을 걸치면 대우가 달라지고 못 걸치면 무시당하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게임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뛰어들지 않으면 손해를 보니까요. 취업할 때, 거래처를 만날 때, 심지어 소개팅에서도 이 로고 경쟁은 조용히 작동합니다. 이 피라미드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남들보다 더 비싸고 더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가져야 해요. 사라킴은 그 꼭대기에 부두아라는 가짜 왕관을 얹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피라미드 자체를 쌓은 건 그녀가 아니에요. 로고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벽돌을 올렸죠. 사라킴은 사기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 혼자서 이 거대한 무대를 세울 수는 없었어요. 관객이 없는 연극은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수천 명이 박수를 치며 그 무대에 올라탔고 그 아래에는 수천만 명이 이 게임의 규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사기극의 조용한 공모자였던 건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 앞에 섭니다. 사라킴이라는 괴물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앞서 우리는 그녀의 과거를 봤어요. 백화점 말단 직원 시절 매일같이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기억. 그녀는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거대한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과잉보상이라는 방어 기제로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포장했죠. 그런데 잠깐, 그녀를 그토록 처절하게 무시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녀에게 나중에 속아 넘어간 VIP들이에요. 그들이 말단 직원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라킴의 자존감이 그렇게까지 바닥을 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그녀의 사기를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의 고리를 따라가 보면 이상하게 꼬인 그림이 나타나요. 괴물을 만든 환경이 결국 그 괴물에게 당한 거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때 시스템 이론을 사용해요. 한 사람의 일탈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시스템 전체의 산물이라는 거죠.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이면 아이만 탓하지 않고 가정 환경을 봐야 하는 것처럼요. 사라킴이라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가치를 로고로 매기는 문화, 없으면 무시당하고 있으면 대접받는 시스템,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수천만 개의 자아들. 이 거대한 압력솥 안에서 사라킴은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적응한 것뿐이에요. 그녀는 결국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키운 괴물이에요. 그래서 그녀를 손가락질하는 게 이상하게 불편한 거예요. 그 손가락이 어느 순간 거울 속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게요. 사라킴이라는 인물이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는지 심리적 맥락을 짚어보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그녀의 과거를 봤어요. 백화점 말단 직원 시절 매일같이 무시당하고 작아지는 경험을 반복했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복적인 수치심이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봐요. 그리고 그 상처를 감당하지 못할 때 사람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완전히 무너지거나 아니면 정반대의 가면을 만들거나. 사라킴은 후자를 선택했어요. 과거의 초라한 자신을 완전히 덮어버릴 만큼 화려한 페르소나를 구축한 거죠. 프랑스 본사 지사장, 파리 사교계의 인맥, 억대 가방을 다루는 럭셔리 전문가.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녀 내면에서 벌어진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흥미로운 건 이 과정에서 그녀가 터득한 것들이에요. 그녀는 VIP들을 오랜 시간 관찰해 왔거든요. 그들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어떤 말에 지갑을 여는지, 어떤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지를 매일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말하자면 고객 심리의 현장 실습을 수년간 한 셈이죠. 그래서 그녀의 사기가 그토록 정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책에서 배운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득한 인간 심리의 작동 방식을 활용한 거예요. 희소성을 내세우면 더 갖고 싶어하고 어렵게 구할수록 가치 있게 느끼고 남들이 가지면 나도 가져야 할 것 같은 그 모든 반응들을요. 사라킴의 이야기를 실컷 따라오면서 우리는 그녀를 분석하고 피해자들을 분석했어요. 그런데 이쯤에서 한 발짝 물러나 생각해보면 묘하게 불편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고르는데 무의식적으로 배경에 뭐가 찍히는지 신경 쓰게 되는 거요. 카페 로고가 잘 나왔나? 내 가방이 프레임에 들어갔나? 아니면 무리해서 할부로 긁은 물건을 손에 들고 왠지 모르게 어깨가 펴지는 느낌이요. 이런 순간들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이게 나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욕구니까요. 문제는 그 욕구가 지나쳐서 진짜 나를 잃어버릴 때 생깁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해서 산 건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산 건지 구분이 안 될 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의 충돌이라고 설명해요. 내적 동기는 순수하게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이고 외적 동기는 타인의 인정이나 보상을 위해 하는 행동이죠. 둘 다 필요하지만 외적 동기만 남으면 삶이 공허해집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느낌, 뭔가를 샀는데도 금방 또 다른 게 갖고 싶어지는 그 허기요. 사라킴의 피해자들이 1억짜리 가방을 사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가방을 찾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채우려 했던 건 가방이 아니라 내면의 빈 구멍이었는데
물건으로는 그 구멍이 절대 채워지지 않거든요. 돌아보면 우리도 매일 작은 부두화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진짜 나를 보여주기가 두려워서 포장된 버전의 나를 세상에 내미는 순간들 말이에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내가 올린 그 사진, 내가 무리해서 산 그 물건, 과연 이것들은 진짜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 급하게 꺼내든 갑옷이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무대 위에서 살고 있어요. 그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연기할지는 결국 본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무대 위의 캐릭터가 진짜 나를 완전히 삼켜버리면 어느 순간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사라킴의 사기극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교훈은 이거예요. 가짜 명품을 조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가짜 욕망, 남에게 보이기 위한 포장, 진짜 나를 가리는 그 화려한 껍데기들을 한 번쯤 점검해 보라는 거죠. 불편한 질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거대한 과시의 게임에서 한 발짝 물러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의 옷장 속에는 어떤 부두화가 숨어 있나요? 진짜 좋아서 산 물건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산 물건. 한번 구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으로 공감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